두 번째로 죽을 뻔한 날 이지환은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건 운이 나빠서 겪는 사고가 아니라 누가 자기 인생을 진짜로 접어버리려는 쪽에 가깝다고요. 원래 브레이크는 밟으면 밟힌 만큼 차를 꽉 붙잡아줘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밟아도 밟힌 느낌이 없었어요. 발밑에서 뭔가 푹 하고 빠지는 느낌이 들었고 차는 알아서 앞으로 미끄러지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겉으로 보면 평범한 날이었어요. 영란은 요즘 거의 집 웹툰 작업실만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지환은 그 작업실 셔틀을 맡은 체대 출신 알바 보디가드였죠. 아침에 한 번 작업실에 데려다주고 저녁쯤 다시 집까지 데려다주고 작업실에서 작업할 때 옆에서 거들어주고 작업실 주변 골목을 한 바퀴씩 슬쩍 도는 게 거의 루틴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냥 성재 친구 이지혁 동생이니까 믿고 맡기는 아르바이트 운전 정도였는데요. 행사장에서 스토커한테 끌려가던 영란을 구한 날 이후로 역할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더 영란 옆에서 있어주지 않겠냐는 박진석 회장의 말에 운전기사는 싫습니다. 보디가드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운전기사는 따로 필요 없고 혼자 하는 게 더 안전하다며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박진석이 그렇게 말했을 때 지환은 살짝 웃으면서도 기분이 묘했어요. 계약서에는 기사 말고 보디가드로 써주세요. 그날 이후로 지환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항상 머릿속은 만약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만약 그날 골목에서 3초만 늦게 뛰어갔으면 어떻겠을까? 만약 저놈이 진짜 흉기까지 들고 있었다면? 다음에는 더 큰 사고를 만들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막지? 전문 경호원은 아니었지만 체대 시절에 배운 반사 신경과 상황 판단을 있는 대로 끌어다가 요즘은 거의 생활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문 앞, 골목 입구, 가로등 및 CCTV 각도. 딱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왕 다시 맡았으면 사고는 2번 안 나게 해야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자동 재생되는 느낌이었는데요. 문제는 사고 쪽에서도 그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였죠. 첫 번째 경고는 오토바이였어요. 영란 작업실 쪽으로 커피를 사들고 가던 골목길이었어요.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환을 스치듯 지나간 후 뒤에서 엔진 소리가 이상하게 파고 들어왔어요. 부앙. 느낌이 이상해 뒤를 돌아보는데 마치 일부러 지그재그로 거리를 조절하는 느낌. 지환이 오토바이를 피해 옆으로 나뒹굴었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긴 했어요. 그렇게 피하지 않았으면 그날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검정 오토바이에 검은 헬멧. 운전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그때만 해도 지환은 그걸 그냥 미친 사람 하나 더 늘어난 세상 이야기 정도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지환은 작업실에 들어가며 영란에게 말했습니다. 영란야, 나 방금 진짜 죽을 뻔했어. 야, 나 체대 안 나왔으면 오늘 너 보디가드 교체할 뻔했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가슴 쪽은 웃음이 아니라 식은땀이 흘렀죠. 영란도 그날 밤 표정이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빠, 우리 작업실 앞에서 그 사고 났다는 게 제일 소름 끼쳐요. 요즘 우리 엄마 말하는 거 보면 사고를 너무 가볍게 쓰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한 번쯤은 액땜도 하고 경고도 있어야 안 착각하지. 이러고 웃어요. 그때도 기분이 나빴지만 지환은 마음 한구석에서 일부러 말을 눌렀어요. 설마. 그걸 진짜 행동으로 옮기겠냐? 하지만 설마라는 단어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항상 첫 번째 방어기제였다는 걸 그땐 몰랐던 거죠. 두 번째 경고는 지환 엄마와 할머니가 타고 있던 택시였어요. 동생 수빈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옆에서 수빈의 전화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 한 통이었어요. 나중에 들은 전말은 이랬습니다. 할머니가 모델 활동으로 번 돈으로 엄마 옷 한 벌 사주시겠다면서 엄마 일하시는 곳에 찾아와서 백화점에 옷 사러 갔다가 택시를 타고 오는 중에 반대편에서 오던 SUV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걸 피하던 택시 옆구리를 들이받은 사고였어요. 그 힘에 택시는 그대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려나갔고요. 심장마비래. 사건을 정리하는 말은 참 간단했어요. 병원에서 들은 말도 장례식장에서 들리는 말도 다 비슷했죠. 나이가 있으셔서 놀람을 못 버티신 거라네. 심장도 약해져 있던 모양이야. 마치 심장마비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책임과 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덮이는 느낌이었어요. 지화는 장례식장에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보고 있었어요. 심장마비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토바이 헤드라이트가 같이 떠올랐고 설마, 또 설마가 튀어나왔죠. 사고란 원래 그런 거다라는 말로 자기 머리를 계속 눌러가면서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브레이크였어요. 브레이크가 이상하다는 걸 처음 느낀 건 작업실 앞 골목에서였어요. 영락을 내려주고 잠깐 골목에서 차를 돌리려고 뒤로 뺐다가 앞으로 슬슬 굴리면서 출구 쪽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딱 멈춰야 하는 지점에서 차가 앞으로 한 뼘 더 밀려나갔어요. 비도 안 왔고 도로도 안 미끄러웠고 타이어도 멀쩡했는데 유난히 차가 버티질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운동선수 출신이라 컨디션 떨어지면 감각이 먼저 흔들린다는 걸 알았으니까 일단 첫 느낌은 그냥 넘기려 했어요. 브레이크 패드가 좀 닳았나 보다. 내일 가서 갈면 되겠지. 근데 그날따라 기분 나쁜 징조들이 자꾸 붙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페달을 살짝 밟으면 미세하게 스카는 느낌이 났고 페달 깊이가 평소랑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괜찮겠지, 설마 오늘 여기서 터지겠냐. 이날도 설마가 나왔어요. 늘 그렇듯 문제는 설마가 나온 날에 꼭 일이 터진다는 거고요. 고가도로 진입 신호가 막 바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앞차 브레이크 등이 빨간색으로 확 켜졌고 지환도 반사적으로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페달이 바닥까지 툭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야, 잠깐만. 발은 바닥을 밀고 있었는데 차는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차가 점점 가까워졌고 앞차 뒤 유리에 붙어있던 스티커 문구까지 읽혔어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젠장. 욕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힘껏 올리고 기어를 중립으로 밀어넣고 고가 올라가는 길 바로 옆 비탈진 작은 옆길 쪽으로 차를 틀어버렸습니다. 기 타이어가 바닥 긁는 소리가 귓속을 찢었고 몸은 안전벨트에 세게 끌려나갔다가 다시 좌석으로 튕겨 들어왔어요. 쾅! 머리가 잠깐 순간적으로 하얘졌습니다. 눈 깜빡이고 나서 보니까 작은 블록 담장을 들이받고 차가 겨우 멈춰 있더라고요. 엔진은 꺼졌고 입에서는 욕이 아니라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와, 진짜 이건 좀 했다. 젊은이 괜찮아요? 근처 가게 사장이 뛰어나왔습니다. 지화는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면서 대답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담장은 제가 물어드릴게요. 사람은 아무도 안 다쳤죠? 사람은 없었고 담장만 좀 나갔는데. 근데 아까 브레이크 소리가 아주 기분 나쁘더만요. 아예 안 먹는 소리던데? 그 말이 묘하게 박혔습니다. 아예 안 먹는 소리. 혹시 손전등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브레이크 쪽 한 번만 보고요. 지화는 가게에서 손전등을 빌려 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자세가 완벽한 정비사 자세는 아니었지만 운전병 출신 친구의 입에 달고 살던 이야기들 덕분에 어디가 브레이크 라인이고 어디가 연료 라인인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았거든요. 딱 봐도 이상한 부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무 라인이 이어져 있어야 할 자리에 어딘가 단면이 반듯하게 정리된 느낌. 손가락으로 슬쩍 더듬어 보니까 그 감촉이 말해줬어요. 이건 터진 게 아니라 누가 그어놓고 끊어진 거네. 찢어지거나 물려 뜯긴 게 아니라 마치 칼날이나 공구로 여러 번 긁어놨다가 어느 시점에서 툭 끊어지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정비소에 차를 보내고 기사에게 상황 설명을 듣는 동안 그 생각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손님, 이건 자연 고장이 아니에요. 정비사가 차 밑을 한참 보다가 말했어요. 보통 브레이크 라인이 터질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잘리지 않거든요. 이건 조금 무서운 말인데 누가 미리 손을 대놓고 시간차 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시간차요? 네. 지금 바로 끊어지게 만든 게 아니라 조금 사용하다가 끊어지게. 운전하다가 슬슬 밟으면 기분 나쁘게 밀리는 느낌 들다가 언젠가 한번 아예 푹 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식으로요. 정비사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고 많잖아요. 사진은 꼭 찍어두세요. 혹시 몰라요. 그 말이 그날 들은 말 중에 제일 현실적이었어요. 지화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브레이크 라인 부분을 여러 각도로 찍었습니다. 끊어진 단면, 연결 지점, 차 전체 아래쪽. 사진을 찍으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장면을 불러오고 있었어요.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 택시를 들이받던 SUV, 장례식장 바닥에 떨어진 국화 한 송이, 그리고 지금 끊어진 브레이크 라인. 이걸 다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세상이 내 목숨에 너무 집착하는데 작업실로 돌아갔을 때 영란은 이미 문 앞을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거의 뛰어오다시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아직 안 갔어? 내가 안 왔는데 내가 어딜 가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사람 잡아먹게 만들어 놓고. 장난 섞인 말투였는데 눈빛은 전혀 안 웃고 있었어요. 미안. 정비소에 맡기고 이것저것 듣느라. 차는요? 2번. 지화는 최대한 가볍게 말했지만 표정이 그 말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 오늘 진짜로 죽을 뻔했어. 그 한 줄에 영라 얼굴이 확 하얘졌습니다. 또예요? 응. 이번엔 브레이크.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거지. 지화는 숨을 고르며 정비소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누가 일부러 긋고 간 듯한 단면, 자연 마모와는 다른 모양, 시간차를 두고 끊어지게 만든 느낌. 이걸 다 듣고도 우연이라고 말할 자신 있으면 내가 지금 웃으면서 넘기고 갈 건데 오늘은 그 자신이 좀 없네. 영란은 소파 팔걸이를 잡고 있던 손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토바이 때도 엄마 경고라고 알았을 때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교통사고는 세상에 얼마나 많냐. 한 번쯤 경고는 있어야 안 착각하지. 그 말이 그냥 하는 소리 같으면서도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때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할머니 사고 나고 나서는 솔직히 더 무서웠어요. 할머니 장례식 이야기, 그때 복도에서 들었던 사람들 말,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던 이야기들. 영란은 그때 들은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브레이크 자국이 애매하다고. 진짜로 피하려고 한 건지 그냥 받고 난 다음에 밟은 건지 헷갈리는 모양이었다고.
그건 나도 들었어. 지환이 낮게 말했어요. 나도 운전해보니까 알겠더라. 진짜 피하려는 사람 브레이크 자국이랑 어디까지 계산하고 박은 사람 브레이크 자국이 모양이 다르거든. 그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할머니 잃은 상태라. 그 생각 끝까지 밀고 가고 싶지 않았어. 설마 우리 할머니한테까지 그런 짓을 하겠냐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말렸지. 근데 이제는 그 설마를 계속 쓰기가 힘들지. 영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토바이 한 번, 할머니 택시 한 번, 오빠 브레이크 한 번이면 도대체 몇 번까지 당해야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라고 인정해 줄 건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둘 사이에 잠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차 지나는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일반적인 도시 소음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작업실 안은 마치 유리병 안처럼 고요했어요. 지환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영라야. 응. 우리 이제부터는 맡기만 하는 쪽에서 조금은 준비하는 쪽으로 넘어가자. 준비요? 어차피 우리가 먼저 칼 들고 덤비는 타입은 아니잖아. 근데 최소한 맞는 것도 준비하면서 맞으면 다음에 덜 맞을 수는 있거든. 말은 웃기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거 전부 정리하자. 정리. 오토바이 사고 날짜, 시간, 위치. 그날 내 엄마가 한 말. 할머니 택시 사고 경위, 사람들이 수군거린 내용, 보험사에서 뭐라 그랬는지. 오늘 브레이크 끊어진 사진, 정비소에서 해준 멘트까지. 지환은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톡톡 두드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머리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 되면 다 헷갈려. 우리 둘 다 지금 멘탈이 좋은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이에 적든 파일로 정리하든 형태를 만들어 놓자.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게요? 아직은 몰라. 경찰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집을 박차고 나올 때 들고 나올 방패가 될 수도 있지. 지환은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일부러 넣었어요. 회장님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내 엄마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집에서 딱 한 명이잖아. 아빠. 그래. 그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알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냐, 알게 되면 뭔가라도 할 사람이냐, 그 시험은 언젠가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엄마가 그걸 그냥 두고 볼까요? 영란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엄마는 경고를 3번이나 썼는데도 우리가 안 움직인다고 느낀 순간부터 결론을 생각할 사람이에요. 이제 진짜로 한 큐에 정리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데 그 말은 너무 현실적이라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정도는 보험이 필요하지. 어떤 보험이요? 진실을 우리 둘 말고 다른 사람 눈에도 슬쩍슬쩍 보여줄 수 있는 보험. 그는 웹툰 원고 더미 쪽을 바라봤어요. 예를 들면 웹툰. 웹툰이요? 응. 너 이미 그리고 있잖아.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조금씩 비틀어서. 영란은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가 제가 작가라는 건 알고 있어요. 지환은 웃으면서 손을 저었어요. 그냥 사고를 경고라고 부르는 엄마, 집밖보다 집안이 더 위험한 딸, 그리고 자꾸 경고를 사고로 만드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 그 정도만 살짝 비추자는 거지. 엄마가 그거 보면. 그리고 그 웹툰이 나중에라도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거 어디서 본 집 얘기 아니냐고. 그는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자기가 하는 짓이 알게 되는 순간이거든. 그날 밤 영란은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할머니 택시 사고. 오늘 브레이크 끊어진 사고. 각 항목 밑에는 날짜, 시간, 장소, 당시 엄마가 했던 말, 사람들이 했던 말, 자기 감정까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손이 조금씩 떨렸지만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쓰다가 문 밖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뉴스 앵커 목소리가 누군가의 사고를 숫자로 줄이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엄마 방에서는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쪽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남편 쪽으로 들어가면 일이 커져요. 또 남편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 영란은 노트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조금 뒤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영란야. 왜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엄마가 뭐 기분 상하게 했어?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작업도 밀려 있고. 또 그 끄적거리는 거냐? 사람 피 빠지는 얘기 좀 그만 그리고. 이 부사장이나 좀 만나. 사람 목숨 같은 거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그 말이 웃기게도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사람 목숨에 집착하지 말라는 엄마와 사람 목숨을 경고용 카드처럼 쓰는 엄마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엄마. 영란은 문을 사이에 두고 불렀어요. 왜? 만약에 엄마가 경고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쓰면 그 다음엔 뭐가 와요? 문 밖이 잠깐 조용해졌다가 엄마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엔 경고가 아니라 결론이 오지. 누구한테요? 누가 더 약하냐에 따라 다르지. 그 대답이 노트 위에 떨어지는 먹물처럼 퍼져나갔어요. 영란은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 번째 사고까지 겪고도 아직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경고를 하고 있는 쪽이 아니라 경고를 당하는 쪽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나서야 자기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느껴졌어요. 이제 경고를 당하는 쪽이 처음으로 입을 열 준비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말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최소한 서로에게만큼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오늘 밤 둘이 약속했으니까요.